4,300만 원짜리 실수. 와, 제목부터 좀 그렇죠?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룬 실제 개인 회생 사례 하나를 아주 자세히 뜯어보려고 합니다. 자, 바로 이 숫자입니다. 마이너스 4,300만 원. 시작부터 정말 강렬하죠? 이게 뭐냐면 한 신청인이 주식이랑 코인에 투자했다가 그냥 날려버린 돈이에요. 말 그대로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거죠. 자, 그럼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딱 나옵니다. 아니, 이렇게 주식이나 코인 같은 어떻게 보면 좀 투기성 짙은 곳에 돈을 썼다가 생긴 빚인데 과연 법원에서 이걸 구제해 줄까요?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될까? 싶잖아요.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제목 그대로 4,300만 원짜리 문제. 도대체 이 거대한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죠. 이분이 그냥 한탕 해보려고 무작정 투자에 뛰어든 게 아니었어요. 사정을 들어보면 참 안타깝습니다. 어릴 때부터 집이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때 직장까지 잃게 된 거죠.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. 갑자기 건강이 확 나빠지면서 결국 더 적은 돈을 버는 일자리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.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래 했던 빚조차 감당이 안 되는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거죠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문제 크기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? 보면 약 1년 동안 주식에 3천만 원 넣어서 2,500만 원을 잃었고요. 비트코인에는 2천만 원을 넣어서 1,800만 원 손실을 봤어요. 합쳐보면 총 5천만 원을 투자해서 4,300만 원을 날린 셈입니다. 이 숫자, 당연히 법원에서는 제일 큰 문제로 볼 수밖에 없었겠죠. 자, 그럼 두 번째 파트입니다. 법원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봤을까요? 법원의 까다로운 질문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보정 권고라는 게 날아옵니다.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서류에 부족한 점이 있으니 보충해서 내세요 하는 공식적인 요구예요. 근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 요구의 핵심이 아주 명확했습니다. 바로 그 투자로 생긴 빚. 이걸 법원에서는 불성실한 채무라고 봤거든요. 이 돈의 행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설명을 하는 거였죠.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. 바로 청산가치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만약 이 사람이 파산한다고 했을 때 가진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면 얼마가 될까 하는 그 금액이에요. 근데 보통 법원에서는요, 도박이나 주식으로 날린 돈도 이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면서 당신이 잃어버린 그 돈은 최소한 갚아야 합니다. 라고 딱 못 박는 거죠. 바로 이겁니다. 이 슬라이드가 이번 사건의 핵심 대립구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. 왼쪽은 일반적인 법원의 입장이에요. 돈 빌려준 사람들도 생각해야 하니까 투자로 날린 돈도 당신 재산으로 보고 갚을 돈에 포함시키겠다. 이거죠. 그런데 오른쪽, 이게 바로 이 사건의 진짜 어려운 숙제였습니다. 어떻게 하면 법원이 저 4,300만 원을 갚을 돈에 포함시키지 않게 설득할 수 있을까? 이건 단순히 빚의 성격을 따지는 싸움이 아니었어요.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이걸 갚을 능력이 있는가를 두고 벌이는 싸움이었죠. 그렇다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? 자, 세 번째 파트입니다. 그 해법은 바로 정직의 전략이었습니다. 전략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세 단계로 구성됐어요. 첫 번째, 모든 걸 그냥 다 까놓고 공개한다. 두 번째, 내가 갚을 수 있는 현실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주장한다. 그리고 세 번째, 그래서 내 청산 가치는 사실상 0원이라고 못 박는다. 어때요?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법이죠? 자, 첫 번째 단계, 바로 숨기지 않는다였습니다. 보통 이런 경우엔 어떻게든 손실을 좀 줄여서 말하거나 숨기려고 하잖아요. 근데 이분은 정반대로 갔어요. 언제, 어디에, 어떻게 투자해서 4,300만 원을 잃었는지 아주 상세한 표로 만들어서 법원에 그냥 다 제출해버린 겁니다. 그야말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거죠. 두 번째 단계는 냉혹한 현실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였어요.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한 달에 버는 돈이 약 144만 원인데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생활비, 그러니까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약 133만 원이에요. 그럼 이걸 빼고 나면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이 얼마가 남죠? 네, 고작 한 달에 11만 원 뿐인 겁니다. 이보다 더 많이 갚으라고 하는 건 그냥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숫자로 딱 보여준 거죠. 그리고 마지막
세 번째 단계는 법리적인 주장이었습니다. 아주 논리적으로 파고든 건데요. 이미 투자로 사라져버린 4,300만 원은 현재의 재산이 아닙니다.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재산인 보증금 300만 원은 원래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돈입니다. 이렇게요.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청산 가치는 0원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논리를 펼친 겁니다. 자, 이렇게 치밀한 전략을 세웠는데 과연 법원에서 이게 순순히 받아들여졌을까요? 네 번째 파트에서는 이 험난했던 법적 절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요. 과정이 정말 만만치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보세요. 신청하자마자 채권 추심을 막아달라는 금지명령 신청이 기각됐습니다. 시작부터 삐걱거린 거죠. 중간에 채권자 집회도 연기되고요. 결국 최종 결정을 받기까지 무려 11개월이나 걸렸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절차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핵심 전력이 워낙 탄탄했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. 11개월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과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? 놀랍고도 성공적인 최종 결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. 와, 이 표가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. 법원이 그렇게 까다롭게 굴고 시간도 오래 끌었는데 맨 처음에 제출했던 상환 계획이랑 11개월 뒤에 최종 승인된 계획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. 월 11만 원씩 36개월 동안 갚겠다는 핵심 내용이 거의 그대로 유지됐습니다. 놀랍지 않나요? 자, 그럼 최종적으로 인정된 총 빚이 얼마였냐고요? 약 1,810만 원이었습니다.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법원이 그렇게 문제 삼았던 그 4,300만 원 투자 손실금을 결국 청산 가치에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. 전략이 완벽하게 먹힌 거죠.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이 1,810만 원의 빚 중에서 법원이 실제로 갚으라고 결정한 금액은 과연 얼마였을까요? 정말 놀라지 마세요. 3년 동안 갚아야 할 총 금액이 약 39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. 다시 말해 1,810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 딱 390만 원만 갚으면 나머지는 전부 없어지는 정말 파격적인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. 이걸 비율로 환산해 보면 더 극적으로 와닿습니다. 결국 원금의 22%만 갚게 된 거고요. 나머지 78%는 법적으로 완전히 탕감을 받은 셈입니다. 4,300만 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. 아니,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? 그 핵심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법원은 이 빚이 왜 생겼는지 그 도덕적인 부분을 따지기보다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이 빚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, 즉 변제 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본 겁니다.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을 세워도 지킬 수 없는 계획이라면 그건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아주 현실적인 판단이 이긴 거죠.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례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.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걸 어떻게든 숨기려고 애쓰는 것보다 오히려 극단적일 만큼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고 냉정한 현실을 무기로 삼는 것이 어쩌면 훨씬 더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?